이어서 물론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제 다음 강연을 빨리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연은 지금 이제 문우철 부원장님의 말씀 따라 큰 어떤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치면, 두 번째 강연은 과연 그럼 ESG 경영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실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실행 방안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요즘에 가장 이 CSR 또 ES 교육 또 컨설팅 등으로 바쁜 일정을 갖고 계신 우리 SMR 서동욱 대표님을 강연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 대표님 계신가요? 네, 여러분 박수로 화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동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이번 시간에는 경영자와 그리고 실무진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ESG 경영, 도대체 좋은 건 알겠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어떻게 실천을 하면은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 이제 문두철 부원장님께서 많이 설명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도 많이 알려주셨지만,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이슈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아까 PRI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그 PRI, 즉 책임 투자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작년에 세계경제 포럼에서 ESG 경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돼서 2021년에 현재 VIP나 또는 국회에서 ESG 경영이 우리 기업의 살 길입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2020년, 21년에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미 2006년에 책임 투자 원칙을 발표할 때 1750여 개의 자산 회사들이, 투자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2006년부터, 즉 15년 동안 우리는 바로 ESG 경영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 국가는 탄소 배출, 넷제로 이런 거 할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15년 동안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15년 동안 이 ESG 경영을 준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15년이 지나서 현재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에 ESG 경영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툭 튀어나온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러면은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크게 세 가지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단 그 글로벌 기준에 의해서 아까 15년 동안 이야기를 했으면은 어떠한 플랫폼 또는 어떠한 프레임워크 기준에 따라서 ESG 경영을 실천해야 됩니다 라고 보통 다 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뭘 공부해야 되냐, 아까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각각의 가이드라인, TCFD도 이야기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아리백 이런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지만, 거기에 따른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 GRI라거나 IS 26000이라거나 우리가 듣기만 해도 뭔가 굉장히 머리 아픈 듯한, 뭔가 약자를 활용한 듯한 뭔가 그 인덱스들, 지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사기업이나 민간 기업들이 어떠한 특정한 경영 목표를 도입해서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맨 처음에 선포식부터 딱 하고 들어가죠. 어차피 약간 구태의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그렇게 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아까 프레임워크에서는 어떤 게 있었죠? 아리백 또는 TCFD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무자 입장에서, 저도 이제 실무를 꽤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TCFD를 검색을 합니다. 포털에서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 TCFD에 사이트가 나올 테고, 거기에 TCFD 서포터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에 들어가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어느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만큼 가입을 했고,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면 민간기업이 어느 정도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제가 굳이 TCFD를 많이 쉽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아까 이제 저희 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이제 뭔가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TCFD는 실무자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모든 가이드라인이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즉 4개 원칙과 아까 우리 그 지배구조, 경영전략, 그다음에 목표와 지표, 그리고 리스크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까지 다 나와 있고, 그 외에 일단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안 듭니다. 뭐 UNGC나 이런 것들은 회비가 있잖아요. 근데 TCFD는 우리가 약간 서약처럼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실행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게 되면은 비용 드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리백도 그렇긴 하지만 아리백은 어떻죠? 요구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관리해야 될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앞으로 관리해야 될 자료가, 관리해야 될 수치가 어떤 건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많이 발간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있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한 200여 개, 300여 개 정도의 지표를 통해서 어떠한 수치들을 관리하고 있다. 뭐 온실가스, 쉽게 말하면 온실가스, 뭐 재해율부터 시작해서 뭐 교육 시간 이런 것들 이사회 운영 몇 회 했다.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관리할 것들을 먼저 리스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거와 연계해서 비재무적 공시에 대한 내용들이 있겠죠. 비재무 공시가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하는 비재무 공시는 보통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 이제 ESG 경영이 한참 광풍이 불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사회적 가치, 그다음에 CSR, 그리고 지속가능 경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비재무 공시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ESG 경영은 어떻죠? 뭐 뒤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평가가 나옵니다. 항상 평가가 붙어요. 외부 사실 우리 평가에 대해서는 뭐 저도 드릴 말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평가가 붙다 보니까 단순히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우리가 ESG 경영을 대응합니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공공기업이면 알리오라거나 또는 민간기업이면 다트 또는 뭐 클린아이도 있을 수가 있겠죠.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 홈페이지 거기에 들어있는 각종의 자료실에 있는 내용들까지 모두 관리를 해야 각종 평가에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ESG 경영을 도입하는 건데 어찌 보면은 약간 앞뒤가 바뀌어서 항상 평가, 우리는 평가, 경영평가 또는 투자자들 뭐 MSCI나 DJSI 이런 것들의 평가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대응을 해가지고 어떤 ESG 경영을 잘한다고 외부에 홍보할 거야 라는 기준으로 접근하신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ESG 경영 과제를 도출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경영 전략과 즉 우리의 원래 중장기 경영 전략, 사업 전략과 연계해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ESG 경영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지속가능 경영이다. 특히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공공기관이다. 또는 민간기업이다. 라고 하면은 어떻죠? 우리는 단순히 사업적인 것만, 재무적인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비재무적인 것까지 신경 써 하면서 굉장히 선도적인 위치를 하기 위해서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ESG 경영은 다르죠. 평가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책임투자 원칙 1750개 또는 요즘 한 3000개 정도의 이제 그 투자사들이 실제적으로 그 ESG 투자를 다 도입을 했고 그쪽 회사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ESG 경영에 대해서 무조건 도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투자사들의 원칙에 어느 정도 맞게끔 우리가 비재무적 공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GRI 기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그동안 계속 발간해 왔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발간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은 다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순히 선도적으로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방적으로 각종 리스크라거나 또는 비재무적 그 공시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예전에는 그냥 우리 뭐 IR 보고서 수준으로 성과 3개년 성과 그래서 2018년, 19년, 20년 성과 딱 쓰고 앞쪽에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적당히 쓴 다음에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80페이지 정도로 그냥 쭉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사회, 우리 지배 구조가 사실 약점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강사님 공공기관이라서 공공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뭐 딱히 뭐 지배 구조 할 거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뒤쪽에 보면은 사실상 공공기관에서도 지배 구조에 관련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리스크 분석까지 관리를 요구하는 게 사실상 최근 ESG 경영의 추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이제 보통 홍보팀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사회공헌 팀 뭐 이런 데서 지속가능 경영 모습 많이 발견했다면은 최근에는 기획부서 또는 전사적으로 ESG 팀을 모아서 발간하거나 또는 ESG 경영을 관리하는 기업들이 사실상 매우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순히 우리가 기존에 있는 뭐 예전에는 GRI 기준에도 중개수 평가를 해보면은 막 전체를 다 발간하는 게 아니고 전체 지표를 다 대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즉 우리 중대성 평가라는 거 알고 계시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쓰면은 보통 그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다 대응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보고서에 다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기업에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들만 보고서에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중대성 평가를 거쳐서 거기에서 선택적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ESG는 뭐가 다르죠? TCFD나 또는 뭐 다른 ISB 같은 쪽에서는 전부 다 뭔가 디테일하게 요구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1년에 한 번 발간하는 걸로는 사실상 대응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ESG 데이터들을 앞에서 1번을 말씀드렸죠. ESG 데이터들을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돼요. 사실상 우리 그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마지막 당연히 평판 관리도 단순히 예전에는 뭐 우리 뭐 사회공헌 이런 거 열심히 했습니다. 봉사활동 뭐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ESG 경영에 입각해서 ESG 경영에 맞춘 ESG 각각의 부문에 맞춰서 평판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사실상 이제 ESG 경영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어요. ESG 경영은 착한 기업이다. ESG 경영을 하는 기업은 착한 기업이다. ESG 경영은 착한 경영 활동이다. 보통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 저희 부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상 ESG 경영은 사회공헌 활동하고는 전혀 다르죠. 특히 뭐 최근에 심지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아니라 ESG 경영 보고서라고 발간을 하는 기업들도 사회공헌 페이지를 보면은 연탄 봉사 나누기 뭐 이런 것들 또는 김치 담그기 이런 거 정말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사실상 그게 ESG 경영이 아니라 ESG 투자자. 원래 ESG 경영 자체가 ESG 투자에서 나왔어요. 내가 그 기업에 투자한 사람이라면은 내가 투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봉사활동이나 우리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데 뭐 적은 금액이지만 뭐 옷도 맞추고 플랜카드도 만들고 임직원들 다 빼가지고 거기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으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곱게 보이나요? 아니죠. 그래서 ESG 경영 자체는 착한 기업이 아니라 우리 원래 사업과 연관되어서 장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거기서 가치를 창출하는 게 ESG 경영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뻔한 얘기죠. 이거 이전에는 어떤 게 있었죠? 공윤가치 창출, CSV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사업과 연계된 전략적인 사회공헌 활동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많은 개념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CSV 활동을 했다거나 또는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 이런 것도 있으시다면은 그쪽을 조금 더 변경해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아무래도 ESG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과제들 또는 실천해야 되는 어떤 그 행동들을 정하기에는 상당히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기업들에 대한 ESG에 대한 평가. 항상 ESG 평가도 마찬가지고 경영 평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죠. 이렇게 누구는 왜 D 주고 누구는 A 줘가지고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하는 거에 항상 이게 좀 약간의 그 딜레마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원론적으로 생각하면은 더 쉬울 것 같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시험을 본다는 게
사실상 누가 순위를 매겨가지고 누구는 잘하면 칭찬하고 누구는 못하면 혼나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사실상 ESG 경영하기가 굉장히 괴롭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뭔가 매번 평가 대응이나 보고서 발간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각종 평가에 이미 대응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희 아까 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MSCI, 그다음에 뭐 서스텔레틱스, KCGS, 그다음에 뭐 DJSI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서스틴베스트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응하는 목표가 뭐냐? 우리가 1등에서 칭찬받고 꼴찌에서 혼나냐? 그런 게 아니고 어디가 부족한지를 봐야겠죠. 그러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KCGS는 뭐가 있죠? 당연히 피드백 보고서가 있어요. MSCI도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면은 MSCI에서 어떠한 부분이 모자란지에 대한 평가 항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과제를 세우는 게 우리의 실무자 입장에서 그리고 실제 경영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이슈가 되겠죠. 한마디로 피드백 보고서를 받고 거기서 보서 이제 피드백 보고서 사항이 있다는데 김 과장 이거 좀 가져와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가져오면 부족한지 좀 얘기해봐. 라고 해서 그걸 먼저 듣는 게 우리의 첫걸음으로 사실상 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거를 중장기 경영 전략에 넣는 게 이제 상당히 우리가 그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첫 발자국을 뗄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거 먼저 일단은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결국에는 데이터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여러 가지 뭐 기업 평가 ESG 반영 같은 경우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더 원론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게 뭐다라는 것 정도를 좀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관리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실무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도 같은데 특히 온실가스라거나 뭐 쓰레기 배출량 이런 거 내가 데이터를 쓰지만 이 데이터가 정말 맞을까? 라고 의문을 가지면서 올리시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실제로 뭐 정말로 재무적인 데이터, 회계 데이터를 빼고는 어떠한 성과를 쓸 때 이게 내 데이터가 맞을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물음표를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나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상 ESG 경영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접근을 해야 고객이나 평가기관이나 외부 기관에서 이 데이터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데이터의 기반 경영이 사실상 ESG 경영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요즘에 이제 MZ 세대하고도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경우 중에 하나가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사실 저도 딱 중간에 낀 세대인데 그 세대별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때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ESG 경영이 되어 있으면은 자, 우리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해 보자. 라고 하면은 그게 연령이 많으신 분이든 연령이 적은 분이든 간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게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ESG 경영의 가장 또 장점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고객뿐만이 아니라 고객은 외부 고객도 있지만 내부 고객도 있고 사실상 평가 기관은 이런 거를 위해서 사실상 우리가 ESG 경영을 도입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ESG 경영을 도입해서 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SG 경영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라고 보통 저희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 저는 평가 받으셨으면은 일단 피드백 보고서 먼저 가져와 보세요. 라고 항상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평가받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경평을 제외하고는 따로 이렇게 공기업들은 물론 들어간 수도 있지만 그 각종 ESG 평가에서 평가받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어떤 것부터 해야 되냐? 일단은 우리 미션은 그 기업의 존재 이유죠. 그 기관의 존재 이유면은 우리 미션에 진짜 ESG 요소가 파악되어 있느냐부터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보통 그렇죠. 다 있어요. 공공기관은 이미 ESG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또는 공공기관 아니고 민간 기업이더라도 이제 창업 철학이라거나 그 경영 철학에 우리 ESG 요소가 파악되어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비전을 수립하거나 또는 특정한 선포식을 통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출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TCFD 또는 아까 RE100 아니면 GRI라거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또는 지속가능경영 전략, ESG 경영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미션과 비전과 그다음에 전략과 행동까지 세부 과제까지 연결이 시키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해왔던 특히 기획부서분들이 많이 계시면은 많이 해왔던 전략 수립이에요.
여기까지는 사실상 ESG 경영 전략이나 중장기 경영 전략이나 이슈가 뭐가 다르겠냐에 따라서 이제 나뉘는 거지 하는 방법 자체는 똑같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ESG 경영 전략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죠? 즉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근데 많이들 오해하시고 계시는 게 그 커뮤니케이션이 사실상 내외부 ESG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거라서 앞에 거는 생각 안 하고 단순히 커뮤니케이션만 하기 위해서 우리는 KCGS 등급을 뭐 A를 받았습니다. 또는 뭐 저희 그 MSCI를 뭐 BBB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기에 바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몇 번이죠? 지금 보시면은 4번이에요. 뒤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흐름이 ESG 경영이라는 흐름이 뭐 이제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평가에 대해서 각종 요구를 하다 보니까 4번부터 시작해도 시작하면은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4번부터 접근을 하면은 그 평가 결과에 맞춰서만 우리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뭐가 부족하고 뭘 관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데이터 기반 ESG 벤치마킹 진단.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그냥 쉽게 보시면 돼요. 제가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전 직장이긴 한데 KSI.OR.KR이라고 있습니다. KSI.OR.KR. 거기 보시면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다 모아놨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통 많이 보고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다른 기업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접근해가지고 뭐 좀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뭘 관리해야 되는지 타 기업들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뭔가 참고해야 될 게 있잖아요. 참고해야 될 게 있어야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단 타 기관 먼저 잘하는 기관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한국 보고서, 국문 보고서만 일단 나오니까 그쪽에서 찾아보시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평가군하고 같은 기업들하고 찾아본다. 또는 우리랑 동종업계, 민간기업과 우리랑 동종업계부터 찾아본다 해가지고 다 들어가려면 그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모여 있는 데서 10개 이상 또는 선도기업들, 특히 ESG 경영을 잘한다는 요즘 KT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ESG 경영 보고서라고 하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아예 안 하고 그래서 ESG 보고서라가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는지를 벤치마킹을 하시면은 좀 더 실무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비전 체계를 진단하고 새로운 ESG 비전을 수립해라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 저는 뭐 환경경영 저희 회사 환경경영 전략도 있고요, 윤리경영 전략도 있고요, 고객만족 경영 전략도 있고요, 비슷하게 사회적 가치 경영 전략도 있고요. 너무 경영 전략 많아가지고 미쳐버리겠습니다. 이거 또 만들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통 이제 경영학자 경영학에서 학자들이 말하는 건 뭐죠? 일반적으로 모든 경영 전략은 하부 경영 전략들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포함할 수 없으면 포함하기 전까지는 세부 경영 전략을 만들어서 수립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실무자 입장에서 경영 전략 롤링할 때가 됐어요. 롤링할 때가 됐으면은 용역이 나갔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ESG 경영 요소를 포함시켜가지고 우리의 경영 방향과 경영 목표와 그다음에 경영 과제들을 만들어 주세요. 해서 들어가도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경영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ESG 경영 전략을 새로 만들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사회적 가치 경영 전략을 조금 변경해서 만드시면 될 거고 물론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경영 전략이 없을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기준으로 만드시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기존 비전 체계를 진단하거나 새로운 ESG 비전 수립을 이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걸 선포를 해야 결국에는 아까 저희 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CEO의 의지가 중요하다. 모든 경영 평가나 모든 경영학에서 가장 첫 번째로 다루는 것 중에 하나죠.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조금 식상할 수도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CEO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 자체는 경영 비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ESG 목표인데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죠. 사실상 모든 경영 목표는 경영학은 측정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측정할 수 없으면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SROI라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에 전해도 됐었는데 꼭
화폐 가치로 환산하지는 않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잘하고 있다 또는 못하고 있다 정도로는 측정할 수 있게끔은 인덱스나 또는 평가 지표를 만드셔야 된다. 자체 평가 지표도 괜찮고 외부에 있는 뭐 KCGS라거나 아니면 뭐 이제 KESG가 아직 안 나왔지만 뭐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도입해 가지고 만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저희 내용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전략을 세우면은 ESG 경영에 꼭 빠지면 안 되는 게 사실상 우리 원래 사업 고유 사업과 연관되어서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 지배 구조를 어떻게 바꿔 나갈 거냐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ESG 경영 전략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냥 사회적 가치 전략이나 또는 사회공헌 전략처럼 우리가 앞으로 착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전략을 오프 수립이 되면은 그게 이제 가장 ESG 경영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사회 쪽만 많이 들어가게 되고 환경이나 지배 구조를 놓치기가 쉽기 때문에 항상 우리 고유 사업을 염두에 두고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해외 네트워크라고 제가 좀 뭐 말을 어렵게 표현해놨긴 했는데 이거 앞에랑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TCFD나 아리백, 여러 GRI, 그다음에 IRC, 뭐 사스비 이런 것들 통해서 전부 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특히 우리 기업에 맞는 지표를 뽑아서 반영을 하세요. 자, 제가 뽑아서라고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 지표가 국내외로 600개가 넘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두 반영해서 그 평가가 들어올 때마다 각각 각종 데이터들을 모으고 성과 관리 모아가지고 그거 다 대응하실 건가요? 그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특정하게 뭐 탑3라거나 뭐 또 국내 해외는 업계 이제 지수 1위가 MSCI니까 MSCI 또는 국내는 뭐 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법 두 가지 중에서 뽑고 또는 공공기관이고 두 가지 플러스 우리 사회적 가치 평가나 경영평가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세 개를 버무려 가지고 사실상 그 뭐죠 이제 우리의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하거나 또는 지표나 측정 방안을 수립을 해가지고 사실상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략 만들 때 PDCA 사이클이랑 똑같습니다. PDCA 사이클과 똑같아요. 결국에는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하나. 그 ESG 경영전략을 만들 때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 관련된 ESG 대응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어쩌면 뻔한 소리죠. ESG는 사실상 고객이나 투자자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렇게 이제 2번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지배구조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저도 뭐 글로벌 대기업이나 또는 뭐 각종 그룹사들을 많이 컨설팅 해보면은 이사회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특히 이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개선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 눈에 띄는 거 다양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성 이사진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이건 좋아요. 오케이. 근데 그냥 기업 지배구조 헌장을 만들었습니다. 해서 우리 이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했습니다. 라거나 또는 뭐 이제 그냥 자율공시다 하면 좋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사회를 할 때 ESG 관련 내용들을 보고했습니다. 하는 형태로 그냥 쓱쓱쓱 눈 가리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쪽보다는 사실상 이사회 조직을 어떤 식으로 바꿔 나갈 건지 그 다음에 소위원회라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구축해서 특히 외부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을 하거나 또는 ESG 경영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해서 ESG 경영을 실제로 잘 실천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ESG 프로세스 구축은 사실 이게 전체가 프로세스 구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성과평가는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각 단계를 성과평가할 수 있게끔 사실상 지표 또는 지수를 만들어 두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이 ESG 정보 공시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냥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면 뭐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닌데 가장 대놓고 말씀드리면은 우리 인권 경영 한 재작년까지 굉장히 이슈였죠. 국가 인권 경영 뭐 NAP 막 계획해가지고 공공기관들 민간기업들 어떻게 했죠? 홈페이지에 인권 경영 메뉴 만들어가지고 다 인권 경영 뭐 헌장 있고 그다음에 추진 조직 있고 사이버 신고센터 있고 그다음에 인권 영향 평가 받아서 어떻게 했다라는 형태로 쭉 넣어놨죠. 비슷하게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4번 중에 아주 일부 중에 하나인데 이걸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쉬운 거는 ESG 데이터 센터 또는 ESG
경영 하나 메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 ESG 경영 앞에 2번에서 만든 경영 전략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죠? ESG 경영의 핵심 데이터 관리죠. 네. ESG 데이터 센터라고 제가 굳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각각의 GRI든 그게 IIRC든 어떤 거든 관계는 없습니다. 지표들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2020년만 해야 되나요? 아니죠. 항상 3개년 기준이에요. 정량적 데이터는 어떤 평가든가 DJ 사인은 4개년입니다. 참고로 DJ 사인은 4개년이고 뭐 에코바디스 같은 경우는 2년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GRI나 타 기준에서는 3개년이기 때문에 21년 벌써 끝나가니까 만약에 내년을 준비하신다면 19년, 20년, 21년 데이터를 쭉 표 형태로 공개를 해두면은 사실상 나중에 우리가 어떠한 특정 뭐 평가를 대응한다라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ESG 경영을 실천을 딱 시작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기업, 이런 데이터를 제일 관리 잘하는 기업이 세계에서 어느 기업이 있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 많이 해주시면 저는 자신 있게 유니레버라고 얘기를 해요. 뭐 외국 기업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유니레버 홈페이지를 딱 가보시면은 아니 이런 데이터까지 관리하면서 대중한테 전 세계에 공개해놨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다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유니레버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걸 했을까요? 아니에요. ESG 경영 그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올리다 보니까 이게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도움이 되는 사항들을 인덱스들 거기 걸 잘 보시고 거기에서 200개가 넘어요. 사실 실제로 세부로 들어가면 500개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의 회사에 적용되는 것만 뽑아가지고 데이터만 관리해도 사실상 여러분들이 ESG 경영 추진할 때는 상당히 그 인덱스 아까 1번이었죠. 데이터 관리할 때는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저희 인덱스 4번 계속 통일하는 거니까 괜찮고 이니셔티브 활동 아까 제가 그냥 쉽게 가시려면은 선언부터 하시고 TCFD 아리백에서 선언부터 하시고 가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마지막이에요.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선언을 해야지 선언부터 하고 준비하는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 2021년에 사실 행태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언하고 준비해도 바람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언을 해야 사실상 이 글로벌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거는 이제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한다 하면은 ESG 경영 전략 수립하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나 지금 여기 보시면은 ESG 정보 공시가 들어가죠.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하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ESG 경영 전략 수립한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수립을 하되 이슈들은 어디 나와 있죠? GRI라거나 뭐 다른 보시면은 에스펙트 뭐 이슈 뭐 이렇게 막 어려운 말 써 있어가지고 이제 이슈들이 뭐 200개, 300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업에는 우리는 금융기관이니까 또는 우리는 뭐 서비스 기업이니까 환경적은 별로 필요 없어. 하면 환경 데이터 좀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열을 쭉 해서 이제 비재무적 이슈들을 정리를 하고 거기에서 경영 전략을 만든 다음에 핵심은 ESG 정보 공시죠. 정보 공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플러스 홈페이지 무조건 2개를 물고 들어가야 돼요. 같이 물고 들어가야 됩니다. 보고서만 해서는 이제 대응이 불가능해요. 제가 이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뒤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평가 기준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냥 대놓고 제가 순위 먼저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등 MSCI. 사실 투자사들 70% 이상이 다 MSCI 적용해가지고 투자 상품을 만든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대응해야 되는 거는 어찌 보면 글로벌에서는 MSCI라고 볼 수 있고 국내에서는 현재 서스틴베스트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기업 지배구조원, 그다음에 대신경제연구소, 국민연구공단 ESG를 이제 꽉 쥐고 있는 ESG 경영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국민연구공단이 ESG 경영 관리하는 업체들을 쭉 넘겨왔죠. 근데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데는 어디죠? 현재는 KCS가 사실상 가장 영향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가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 각 인덱스에서. 근데 어쨌든 사회하고 환경 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가 맞는 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그 2가지를 기준으로 도입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향후에 이제 KESG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쪽을 같이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KESG도 반드시 반영해가지고
도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아마 올 말에 제 기준에서 나와서 제가 잘 뭐라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긴 한데 올 말에 나온다고 했는데 아마 내년으로 넘어간 걸로 제가 얼핏 알고 있긴 한데 올해 말에 나올지 또는 지난번에 초안대로 나오면은 좀 많이 흐름이 좀 엇나갈 것 같다는 학계 의견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것들 좀 말씀 뭐 나중에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자 제가 평가 지표에 대해서 평가 지수나 이런 것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 공식 기반 평가. 대표적으로 MSCI나 서셀레틱스가 공식 기반 평가예요. 공식 기반 평가란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AI가 알파고가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자동으로 득득득득 긁어가는 겁니다. 우리 검색 엔진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 봇이 들어와서 데이터를 긁어가는 것처럼 서스텔렉티스나 MSCI 세계 1, 2위, 글로벌 1, 2위는 공식 기반 평가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반드시 읽을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죠? PDF나 JPC를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간단한 이야기죠. 데이터를 읽을 수 있게 만들면 우리가 열심히 대응해놨는데 MSCI 점수가 무지하게 낮게 나온다 라고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런 약간 AI의 공식 기반 평가의 본질을 빼먹고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PDF도 이제 읽을 수 있는 PDF라면 사실 읽는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근데 이거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저도 이게 하더라니까 명확하게 한다면은 홈페이지에서 읽을 수 있게끔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첫 번째가 공식 기반 평가면 두 번째는 뭐죠? 우리에게 익숙한 설문 기반 평가. 즉 설문지를 받고 거기에 우리가 답변을 쭉 달아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 이제 그 설문 평가 기관에 보내는 형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가죠. 대표적으로 DJSI나 KCGS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얘기 드리면 DJSI는 사실상 별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막 그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기준에 들어가 있는 코리아, 아시아, 그 다음에 월드 쳐내기가 힘들어요. 상대평가다 보니까 거기를 삐짓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쪽은 사실 이렇게 조금 하기가 특히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 사장님 저희 이번에 ESG 경영에 도입을 하는데 우리가 목표를 DJSI 아시아 퍼시픽에 뭔가 도전을 할 겁니다 라고 해버리면은 굉장히 담당자 입장에서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공식 기반에 있는 평가들을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국민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투자자, 고객이 될 수가 있죠. 그런 분들한테 사실상 ESG 경영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잘 보고할 수 있게끔 잘 공개할 수 있게끔 사실상 홈페이지부터 잘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거고 쉬운 건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만 딱 매몰돼가지고 ESG 경영 공시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지표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저희 프레임워크와 그다음에 스탠다드와 그다음에 ESG 레이팅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CDP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까다롭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앞쪽에 있는 프레임워크 쪽에 예를 들어 UN 글로벌 컴팩 메뉴에 있죠. UN 글로벌 컴팩 같은 경우는 10대 원칙 굉장히 포괄적인 원칙들이 있어요. 우리는 반부패 경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강제노동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부터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보통 사스비하고 GRI 쪽이 가장 많이 쓰죠. 보통 CSR 보고서, 사회적 가치 보고서, ESG 경영 보고서, 지속가능 보고서, 사회책임 보고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이런 식으로 이름은 많이 있지만 맨 뒤에 봤을 때 인덱스, 부록 쪽에 봤을 때 GRI 인덱스가 들어가 있으면 결국엔 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그리고 같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한마디로 GRI 인덱스가 예전에는 한 70% 정도밖에 안 썼는데 지금은 거의 90% 이상, 98% 이상 쓸 정도로 글로벌적으로 많이 쓰는 그 기준이니까 사실상 데이터 관리를 할 때 우리랑 유사한 업계 또는 우리를 같은 평가군에서 좀 잘하는 평가군 기업들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걸 입수를 한 다음에 다운받아서 뒤에 GRI 인덱스를 보고 어떠한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 하신 다음에 그 데이터들로 우리 기업에도 관리하게끔 적용시키는 게 어찌 보면은 ESG 경영을 맨 처음 시작하는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에게는 첫걸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평가는 뭐 앞에서 뒤에서는 얘기하기도 많고 워낙 또 내용이 많다 보니까 조금 오늘은 짧게만 업계 1, 2, 3위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저희 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실 이제 법제화 됐다. 뭐 자산시장 금융투자 관한 법률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뭐 다 바뀌고 사실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07년부터 이제 뭐 CSR이나 뭐 또는 뭐 IS 26000 사실 번역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2010년에 IS 26000 나오고 2012년에 KS 26000 나오고 하면서 그때만 해도 이렇게 붐이 될지는 몰랐어요. 그냥 연구원으로서 그냥 뭐 번역도 하고 연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컨설팅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었지 지금처럼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는 생각을 사실 못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법제화가 돼가지고 사실상 2030년까지는 그냥 코스피 발간사는 다 발간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그러면 아닌가요? 공기업들은 발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죠. 오히려 공기업들이 최근에 더 많은 압박을 받고 있죠. 아까 이제 기조 연설이나 이런 것들에서 얘기가 됐었지만 사실상 공기업들은 비재무적 정보 공시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상 더 많은 압박을 받고 있고 이게 단순히 이제 지속가능경 보고서 사실 발간하려고 하면은 8천만 원, 1억 꽤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고서만 발간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관리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홈페이지 개선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아마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국내 ESG 경영은 도대체 어떤지 특히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발간상 뭐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ESG 경영 전략이지만 우리가 보통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은 ESG 경영을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는 또는 ESG 경영을 잘한다는 기업들은 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죠. 원래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통 150개, 1년에 150개 물론 집계 안 된 것도 있습니다. 150개 정도. 그다음에 전체를 다 따진다면 매년 발간하는 기업이 150개라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를 다 따진다면 한 250개 정도의 기업들이 사실상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500개 이상 발간을 할 겁니다. 기업에. 그래서 굉장히 터져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도입하는 기업들은 이미 잘하고 있는 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고 가야 된다. 뭐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것들을 뭐 이런 국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요거는 뭐 그냥 글로벌 아까 이야기했는데 저희 부원장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고 뭐 나이키 같은 경우에 우리 파키스탄 꼬마가 축구 꼬매는 이런 그 사진들도 많이 이슈가 됐었고 도요타 같은 경우 렉서스 페달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도 협력사에게 ESG 경영을 요구한다.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DJSI를 준비해야 되나요? MSCI를 준비해야 되나요? KCS를 준비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 현장, 우리 현황에 맞는 공급망에 대해서 평가하는 지표는 뭐가 있죠? 에코바디스, 글로벌 지표에서 에코바디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표, 어떠한 지표들이 있고 이 지표를 우리가 우리 기업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MSCI, KCS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만 한다. 그래서 ESG 경영에 도입한다.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기업이 어떠한 공급망이 들어가 있는지 어떠한 그 평가 기준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꼭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사경원이나 아니면은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보시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물어보고 그냥 전화로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뭐 자문비 뭐 이런 거 아니어도 그냥 전화로 물어봐서 이런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이런 회사인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아마 충분히 도와주실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거야. 앞쪽이랑 연결되는 건데 정말 많아요. 600개. 특히 그 밸류체인 공급망에서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우리 에코바디스 같은 경우에는 실버 이상 아니면은 당신네들과 거래를 안 할 겁니다. 또는 MSCI, BB 이하면은 당신네들과 거래를 안 할 겁니다. 하는 식으로 압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부담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비교 가능성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낮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요거는 지금 저 스크린샷 할 필요 없죠. 책 다 갖고 계시니까 일단은 우리 기업이 어떠한 것들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트에서 우리 기업한테 요구하는 데가 어디냐 또는 공공기관이면은 금융감독이라고 했지만 그냥 정부기관이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또는 우리
그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동그라미 쳐보시고 A, B 중에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환경 중심으로 가야 될지 또는 그냥 지배구조 쪽으로 가야 될지 자랑하는 거 위주로 가야 될지 또는 미디어 분석 같은 데서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왔으면 부정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해결할 정도로 나가야 되는지를 사실상 체크를 잘 해보시고 거기에서 비재무적 정보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ESG 경영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렇다면은 우리는 비재무 공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를 이야기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건 아까 GRI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글로벌 기준이나 최근 트렌드가 IIRC라는 이제 그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많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GRI만 현재 98% 이상 쓰고 있으니까 GRI만 보시기보다는 GRI 외에 IIRC 같은 경우는 6대 원칙이나 6대 포괄성 원칙 같은 걸 내보내면서 사실상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다루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IIRC는 재무회계 쪽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을 뿐더러 지금 현재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아이고 제가 좀 요 다음 장 내용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성과만 잘 쓰면은 3개년 성과 정성적 성과는 이제 그 올해 뭐 2020년, 2021년 이걸 하나만 쓰고 그 다음에 그 정량적 성과는 3개년에 대한 데이터를 무조건 다뤄가지고 앞으로 짤막하게 지속가능버 쓰면은 비재무적 공시를 잘했습니다. ESG 경영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은 트렌드가 어떻죠? 아니에요. 최근에는 단순히 경영 계획이나 전략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장기 비전을 꼭 앞쪽에 표시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목차 뭐 이렇게 비재무적 공시 우리 ESG 경영 대응, 정보 공시 대응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CEO 메시지, 하이라이트, 사업 소개, 사회적 가치, 뭐 사회적 가치 창출, 중대성 평가, 뭐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하고 끝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옛날 방식. 네, 그건 옛날 방식이란 거예요. 여기에서 향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가겠다라는 것들을 특히 글로벌 비재무적 공시 내용들 그게 홈페이지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든 상관없이 많이 살펴보시면은 최근에 ESG 경영을 잘한다는 데는 반드시 장기 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2030이든 2050이든 간에요. 보통 들어가 있다는 거를 꼭 이제 염두에 두시고 향후에 보고서 발간이나 비재무적 정보 공시 이런 것도 홈페이지 개선을 생각하고 계시면 이런 것들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이제 이해관계자 많아지고 현재는 공시 정보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한마디로 옛날 비재무적 보고서, 비재무적 정보 공시 보고서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아까 앞에서 제가 중대성 평가 말씀 뒤에는 어떻게 돼 있죠?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뭐 NGO,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네 군데 또 임직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이해관계자별로 다 나눠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응하는 비재무 공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죠. 기업 특성을 고려하고 특히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무엇을 어떤 거를 궁금해하는지 자동차 회사면은 신차가 뭐가 나오는지 또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뭐 전략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 보통 뭐 최근엔 좀 많이 바뀌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잘한다는 기업들도 매번 똑같은 보고서 앞쪽에 살짝 문구만 바꾸고 정량 데이터만 한 해씩 올라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최근엔 그게 아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공시 채널을 다양한다. 예전에는 하드카피,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1000부씩, 1500씩 뽑아가지고 막 나눠줬는데 그게 아니고 최근에는 유한 킴벌리나 뭐 이런 데 가보셔도 사실상 이해관계자나 토픽별로 나눠서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저희 PDF를 좀 변형한 형태로 바꿔서 정보 공시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공시 채널을 좀 더 다양화시킨다라는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전에는 그냥 계획과 활동만 다뤘다면은 지금은 개선을 어떻게 해나가겠다. 실무자 입장에서 개선 어떻게 하겠다는 거 좋은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아주 쉽게 가장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2018년, 19년, 20년 쓰고 21년 목표 또는 25년 목표, 25년, 30년 목표 딱 쓰고 우리가 그 다음 옆 비고에는 얼마만큼 달성했습니다. 달성 못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뭐 웃는 얼굴이든 뭐 찡그린 얼굴이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개선 목표와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쉽게 좀 더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재무 성과와 연계성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당연한 이야기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짤막하게만 여기 얘기 드릴게요. 사실상 요 장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ESG라고 하면은 E는 이렇게 얘기해요. 눈에 띄고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데이터화하기 제일 좋은 거. 특히 우리가 그 제조업이라거나 또는 시설 관리나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기 쉽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사실상 E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대응하면은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S. 제가 작업자 안전을 예로 들긴 했는데 인권이나 아니면 뭐 이제 그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상 EU도 마찬가지고 글로벌적인 기준을 다 보면은 사실 E보다는 S를 훨씬 더 중요시합니다. S가 결국에는 ESG 경영의 성패를 가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G는 공공이 아닌 공공법이니까 뭐 조금 어느 정도 제껴놓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G는 꼭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가 몇 년도까지는 뭐 그 여성 이사 또는 뭐 전문가 비율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형태로 목표를 세워놓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 그 다음에 무조건 안 된다. 이거는 이사님들 뭐 또는 뭐 저희 그 이사진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담당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KCJS의 뭐 대표적으로 할 그 평가 항목 중에 뭐가 있죠? 서면 투표제, 뭐 전자 투표제 도입했습니까?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담당자 입장에서도 올려가지고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업 지배 훈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부터 차근차근 작은 것부터 쌓아나가고 이사회, 이사진분들의 관심을 끌어가지고 ESG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과제들을 만든다면 아마 더 쉽게 ESG 쪽을 챙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ESG 뭐 정보 전담 조직 설치나 이런 것들도 얘기 있는데 사실상 전담 조직 꼭 아니더라도 담당자 적어도 ESG를 누가 담당하는지 정도는 딱 명확하게 업무 분장 또는 홈페이지 또는 조직 내부에서는 누군지 알 수 있게끔은 명확하게 명시를 해두셔야 돼요. 그게 MSCI든 KCS든 서스틴베스트든 어떤 평가 지표에도 모두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게 없으면 사실상 ESG 추진을 거의 못한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사회 차원에서 ESG 이슈 관리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사회를 우리가 움직이는 게 특히 담당자나 실무진 입장에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면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 있죠? 안건 올리는 거죠. 안건 올릴 때 자율공시 형태를 올려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을 했습니다. 각종 그 지배구조 평가에서 지배구조를 건전성 ESG를 잘 다루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이 그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가 뭐가 있죠? 이사회에서 ESG 관련 이슈를 얼마나 다뤘습니까?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횟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공시로 접근한다면 실무 입장에서는 좀 더 빠르게 쉽게 적용할 수가 있고 최근에는 소위원회나 각종 ESG 위원회를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고 거기 위원장은 당연히 사장님이 해야 되나요? 아니죠. 대부분 외부 이사 쪽에서 보통 비상임 이사 중에서 외부 인원을 보통 꾸려서 나아갑니다. 소위원회 쪽은 특히 외부 인원, 위원장은 보통 외부 인원을 많이 가져간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해강자 소통 강화 이야기들 몇 개 있었는데 그 소통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 투자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지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니죠. 대국민 입장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주요 이해관계자 즉 핵심 이해관계자가 누군지를 반드시 명확하게 표기를 하고 ESG 경영을 추진해야 된다. 그게 아까 경영전략 쪽에서도 2번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잊으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아마 E는 환경정보구현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ISO 14001 또는 뭐 각종 평가형 CDP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오시면서 사실상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배구조는 공공기관은 공공법, 그 다음에 민간기업은 사실상 뭐 이제 그 이사회를 움직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각종 평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금 그 경영 전략이나 이사회를 개선해 나갈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EU에서도 마찬가지고 글로벌적인 트렌드를 보면은 결국에는 ESG 경영의 성패를 나누는 것은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S가 제일 쉬운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기 쉽지만 사실상 S가 가치를 평가하고 측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 각종 평가기관에서도 사실상 수치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정성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체계들 이런 것들을 잘 세우셔가지고 ESG 경영 전략에 반영한다면은 환경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드리고 싶어요. 환경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S까지도 거의 같은 비율로 챙겨 나가시면은 아마 ESG 경영을 실천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상 ESG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이죠. 네, 지금 제가 강의 조금 10분 정도 넘긴 했는데 사실상 제 플로어에서 궁금하신 거나 질문사항 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서동욱 대표님 강의를 들어봤더니 ESG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상당히 이걸 도입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역시 스텝 바이 스텝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을 한 분을 좀 받겠습니다. 어느 분이 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신가요?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혹시 예, 우리 과장님. 네. 예, 네. 기획재정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에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한 가지만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기업 그 평가 기준 이게 이제 일단 보면 2020년도에 이제 공공기관 평가 편람이라는 게 이제 그 공시가 돼 있고 공개돼 있죠. 여기에 보면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회적 가치 구현, 물론 공기업하고 준정부 기관으로 약간 슬라이틀리 차이는 있습니다. 2, 3점 정도. 전체 100점 만점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경영관리가 55점, 주요 사업이 45점인데 ESG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는 경영관리 55점 안에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고 해서 24점이 배점이 돼 있고 비계량 점수가 24점 중에 17점, 계량이 7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혹시 제가 공공정책국에 전달을 할 테니까 제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혹시 좀 평가 지표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결정권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 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 돼 있어요. 민간위원들이 대부분 돼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혹시 뭐 개선할 건의사항이 있다면 그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 정보 공시에 대한 내용이 조금 투명경으로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예전에 저희 정부 3.0으로 할 때 너무 그 기초적인 걸로 수준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최근 글로벌 기준 자체가 그 정부 3.0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아가는 것들이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사회 쪽 환경은 어차피 환경 정보 시스템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별로 그 정보 공시 이런 것도 별로 없는데 그 이제 사회 쪽에 대해서 정보 공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져가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평점하는 건 조금 차이를 줘도 이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글로벌 기준을 좀 더 넣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면 사회적 가치의 어떤 부분이 지금 배점이 4점인데 이것을 뭐 2점으로 한다든지 3점으로 한다든지 그런 좀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알지. 그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까 이제 그 정량적이냐 정량적인가 이제 계량적이냐 이런 수치가 있는데. 네. 여기 구체적으로 점수표가 이렇게 돼 있으니 이쪽 부분은 좀 슬라이틀리 낮추더라도 최근 해외 트렌드가 이렇고 지금 현재 한국 상황이 이러니 여기에 오퍼튜니티가 있더라. 그래서 이 배점표에서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전달에 용이할 것 같은데요. 네. 윤리개혁 투명경영이 합쳐져가지고 정보공시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투명경영이 정보공시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이게 그것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많이 혼란을 느낀 것 같아요. 공기업에서도 청렴경영과 투명경영이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청렴경영은 말 그대로 윤리경영 쪽인 거고 그 투명경영은 정보공시 쪽이에요. 특히 투명경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아까 정보 3.0 이야기도 있었고 비재무적 정보 공시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만 그런 그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따른 비재무적 정보 내용들을 다뤄야 된다라는 것. 정보 공시 그냥 우리가 단순히 민원 몇 건 들어와가지고 뭐 7일 만에 공개했는데 이걸 하루 땡겨와서 6일 만에 공개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뭐 정보 공시 투명이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보 그 뭐 글로벌 지표에서 정보 공개를 200여 개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떻게 하고 우리가 몇 개를 하고 있고 좀 더 글로벌적인 기준에서
뭐 200개 중에서 170개를 쓰면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단순히 일수 줄이고 그다음에 뭐 내용들을 뭐죠? 저희 그냥 투명 경험 우리가 내용들을 많이 공개했다라고 해서 왜냐면은 LH나 코레일 같이 대국민 기업들은 정보 공개처가 엄청 많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뭐지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은 금융하는 데는 되게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은 선상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점수가 좀 더 이게 평가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기준을 더 명확하게 갖고 글로벌 기준에서 정부 투명 경영을 좀 이제 평가를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ESG 경영의 효과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특별 강의를 해주신 서동욱 대표님께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컨벤션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저희가 준비한 책자와 또 기념품을 챙기시 바랍니다. 오늘 사회적 책임 경영 컨벤션 2021에 있어서 직접 지금까지 남아주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근본 행사를 위해서 후원해주신 기획재정부와 또 중소기업중앙회, 기타 저희 협력학회, 또 언론사, 특히나 사경원 회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오늘 행사 진행을 도와주신 사회적 책임 지도사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근본 이벤트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만 들었던 ESG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실질적으로 어떤 실무적 차원에서 준비할지 그런 것을 많이 얻는 좋은 지식의 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저희 사경원 앞으로도 ESG에 대한 내용들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여러분의 기업이나 또 조직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행사를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